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이때까지 들은 유튜브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바짝 쫄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소개받은 대로 영광스럽게도 농민대표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고요. 과일 간식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과일을 간식으로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우리 군인들은 과일을 꼬박꼬박 받아먹는 그런 나라가 또 되었고요. 가축 방역국이라는 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AI나 이런 구제역 방역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수준 높게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전환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본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문제, 에너지 전환을 이제 거기서부터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이 문제, 특히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세계 발전 부문 연도별 투자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화석연료에 얼마 투자하고 원자력에 얼마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IEA 세계 에너지 기구 자료고요. 2017년도에 보면 17년도에 화석연료에 132조라고 해석하면 비슷합니다. 빌리언 달러니까. 132조를 투자할 때 원자력에 17조로 20조, 대략 20조가량 되죠. 그죠? 20조를 투자했고, 같은 연도에 신재생 에너지에 전 세계가 투자한 금액은 300조입니다. 신규 투자 금액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원자력에 20조를 세계가 투자하는 같은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에 300조를 투자했던 겁니다. 왜 투자 금액이 중요하냐? 대한민국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일어선 나라고 제조업으로 여기까지 온 거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팔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시장이 어디에 형성되고 있는가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1년 동안에 300조를 투자하는 시간에 원자력에 20조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 이 20조를 투자하고 있다는 저 얘기가 미통당에서 탈원전을 하는 것이 600조의 시장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한 그 논거가 저겁니다. 왜 600조냐? 20조를 30년을 계산을 하면 6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미래 30년 동안 형성될 600조의 시장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미통당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논거가 바로 저겁니다. 그런데 1년에 300조가 투자되는 시장에 관한 얘기는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을 할 때 600조의 시장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이긴 하면서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연도별 세계 에너지원별 발전량입니다. 저 표는 석탄에 의한 발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석유에 의한 발전은 어떠냐, 연도별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근데 당장 발전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표에서 봐야 될 것은 얼마나 성장하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로스. 그래야 우리가 그 부분에서 먹고 살 것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 표를 가만 보시면 원전은 발전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의한 발전량은 이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 연평균 성장률이 30%, 40% 이렇게 됩니다. 다음 표요. 아까 1년에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금액이 300조 가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는 중국이 원전에 매여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완전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의욕적으로 투자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전기 자동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그냥 새로 만들어버리는 나라도 중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 제조유 공장은 중국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저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을까? 신재생 에너지야말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빠르게 하는 그것이 산업에 있어서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의 속도를 늦추면 제조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그린딜,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유럽의 그린딜이나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저렇게 의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유, 산업의 헤게모니 쟁탈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이든이 4년 동안 2조 달러를 친환경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것 역시 산업에 있어서 헤게모니 쟁탈전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표일 겁니다. ROC, 에너지원별 균등화 요금. 이미 낮춰질 대로 낮춰져 가지고 원전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가 낮아져 있다는 표. 자, 저는 얼마 전까지는 21세기를 가늠할 때 후세가 혹은 역사학자들이 21세기에 가장 전환이 될 만한 사건이 무엇일까? 전 개인적으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아닐까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그것이 세상을 가장 크게 바꾼 21세기의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적 대결, 그것보다가 우리 인천 송도에서 발표되었던 IPCC 1.5 특별보고서, 이것이 더 21세기의 대전환의 기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조금 그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2018년도죠.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있고 1.5 특별보고서가 채택될 때 당시에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런 총회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5도시 특별보고서를 채택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2.0도의 범위 내에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보겠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다. 잘못됐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평가였던 것이고, 그것을 1.5도로 낮추어서 훨씬 더 강력한 환경 부분에 대한 제재,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 보고서야말로 이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지금 2050년 탄소 넷제로 선언 다 1.5 특별 보고서에 기초한 것이죠. 1.5도시에 막으려고 하면 2050년도까지 우리가 쓰는 전기의 70%는 친재생 에너지로 조달해야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석탄의 사용은 사실상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 그게 특별보고서의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마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보기에 21세기를 가늠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밀어내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들을 쭉 해나가면서 과연 이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구를 살리자라는 대의 명분만 가지고 나갈 거냐. 분명히 제재가 따르겠죠. 그죠? 선진국들이, 유럽이 앞서서 그 일을 하면은, 그리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그걸 하면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히 제재가 따를 텐데, 그 제재는 지금 드러난 거는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아리백 선언, 또 하나는 탄소 국경세. 둘 다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저는 예결위 활동을 쭉 하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고요. 왜 우리 제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국내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우리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도대체 기업의 혁신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국내 투자는 하지 않을까? 이게 참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인건비 때문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인건비가 오른 건 사실이죠.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만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 쭉 쫓아가다가 보니까 결국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기업들은 아리백 선언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들을 일찍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찾아본 겁니다. 아리백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영향들을 받고 있는가. 우리 지금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전기 배터리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죠? 중국이 전기 배터리 부분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고 성장시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LG화학이 중국의 CATL을 밀어내고 세계 1위, 규모 면에서도 세계 1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세계적인 수준의 전기 배터리 부분에 일을 하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도 이제는 저 밑으로 밀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LG화학이 한국에 전기 배터리 제조 공장을 만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LG화학이 납품하고 있는 BMW, 폭스바겐 여기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 이제부터 우리한테 납품하는 전기 배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 배터리를 납품을 해라. LG화학이 직접 그런 요구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 LG화학은 공장을 폴란드에 짓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 BMW의 납품 물량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그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갖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해외 공장에서 해결하겠다. 저 해외 공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 SDI. 헝가리에 공장 지었어요. LG화학은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는데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왜? 수율이 안 나와서. 배터리는 이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공장을 똑같이 지었는데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대한민국의 제조 기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LG화학의 배터리는 수율이 99%가 넘죠.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도 그만한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전기를 쓰죠. 우리 인공지능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전기 엄청나게 쓰죠. 전기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산인데. 그런데 인공지능 얘기만 하고 거기서 쓰는 전기, 그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쓰지 않으면 이제는 제조업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삼성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삼성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발간됩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심심할 때 삼성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읽어본 경험이 있어서 국회에서 보좌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삼성에 이런 보고서가 1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 보고서 좀 가지고 와봐라. 뒤져봤더니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현재 글로벌 전력 시장의 65%의 비중을 국내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이 전 세계 35개 국가에서 제조 활동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대한민국 기업인데. 그런데 삼성이 쓰는 에너지의 65%는 국내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는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런 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삼성의 고민인 거예요.
애플이 페이스북이 아리백 선언에 참여를 하고 아리백에 달성하는 문제와 삼성이 선언에 참여하고 달성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페이스북이 1년에 쓰는 전력량과 제조 활동을 하지 않는 애플이 1년에 쓰는 전력량과 모든 과정이 다 제조업인 대한민국의 기업이 쓰는 전력량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도 알리백 선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쓰는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 써야 되는데 그것을 바꿔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논의는 하지 않으면서 탈원전 논의에 매몰되어 있으니 이 나라 제조업이 이 나라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배터리 2차 전지 대한민국 세계 1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LG화학만 수주받아 놓은 물량이 100조가 넘는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배터리 규모는 저렇게 커져 나갈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커져 나갈 수도 있어요. 2차 전 배터리가 쇼티지 일어날 것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는 불만이 저거 아닙니까? 왜 2차 전지 공급이 늦냐? 전기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세상을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는데 왜 2차 전지의 공급이 안 되냐? 그게 하는 불만 아닙니까? 저렇게 시장이 커져 나가지만 우리 기업들이 배터리 시장에서 활약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국내 생산 규모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밑에 저 진한색이 국내 생산이고 위에 게 전체 캐파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하는 캐파. 왜 국내 시장이 못 늘어나는 겁니까? 저 국내 시장을 늘려야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생길 건데 저 늘릴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대한민국이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LG화학의 폴란드 공장입니다. 이게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입니다. 자,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애플에서 2015년도에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를 방문을 합니다. 애플이 일찍이 아리백 선언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리백 도달을 해나가면서 SK 하이닉스를 방문한 이유는 협력업체에게도 아리백 참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래서 이천 공장을 실사를 나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아리백 선언에 언제쯤 참여할 수 있을까? 15년도에 애플은 그냥 돌아갑니다. 왜? 답이 없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아리백 선언을 할 수 있는 답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여건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애플이 아리백 선언에 도달했다고 선언을 하죠. 올 봄에 애플이
2030년도까지 모든 협력업체들의 RE100 선언 참여를 요구를 하죠. SK 하이닉스에만 요구한 게 아니고 모든 협력, 이제 애플 자기네가 운영하는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운송 차량이나 RE100 선언에 다 도달을 했으니까 2030년도까지는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 니들도 다 해라. 이걸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원래 SK에서 8개 그룹 RE100 선언 참여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보다 LG화학이 먼저 했죠, 원래. LG화학이 국내 기업으로 최초로 RE100 선언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받는 상태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LG화학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그 RE100 선언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요. LG화학이 탄소 중립 성장 얘기를 하고 국내 업체로 첫 번째 먼저 합니다.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K그룹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다 기업 다 어떻게 RE100 선언에 도달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TSMC 원래 신문 기사입니다. TSMC가 대만이죠, 그죠? 대만의 그 반도체 분야, 그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고 우리 삼성전자와 계속 경쟁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는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 바운더리 반도체 시스템 분야 이쪽은 TSMC가 세계 1위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1%라 그러고 삼성이 15% 정도 된다 그러죠. 우리보다 기술 격차도 좀 있죠. 삼성이 지금 5나노까지 합니까? 그런데 원래 TSMC가 2나노 계획을 발표를 했죠. 2나노. 언제까지 2나노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삼성은 아직까지 2나노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한 걸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저 TSMC가 풍력전기 쇼핑을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왜? 마찬가지로 TSMC도 반도체 만들어서 어딘가에 납품해야 되는 회사니까 저걸 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대만은 우리보다 먼저 풍력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했죠. 대만이 작년, 재작년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나왔죠. 왜? 저 풍력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만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만의 TSMC가 유럽에 그 풍력 전기를 쇼핑을 나섰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제조업들이 마음 놓고 제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져야 할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중국, 미국, 한국,
거의 5개 나라입니다. 5개 나라. 5개 나라가 제대로 된 제조업을 하는 거지. 그 제조업에 탄탄한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이제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서 더 이상 기업들이 자유롭게 제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위기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일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거꾸로 또 생각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조 분야에서 반도체의 강자죠. 2차 전지의 강자죠. 그리고 친환경 차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곳은 테슬라, 폭스바겐, 그리고 해바뀌면 올 봄에 현대자동차가 전용 플랫폼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전 세계 3번째로 우리도 전기차, 지금 이 시점에도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5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수소차 부분에서는 거의 세계 최강이죠. 미국 시장에서 니콜라가 그 난리를 치지만 니콜라는 수소차를 아직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우리는 지금 수소 그 트럭을 올해 6월 달부터인가 매달 지금 스위스에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수소 트럭이. 이런 강점,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물론 신약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에서 훨씬 더 앞서 나가지만, 약품을 제조하는 CMO라 그러죠, 그죠? 아무리 삼상을 하고 인허가를 다 받아놔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그 만드는 약을 직접 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제조 분야에서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위기이자 기회를 지금 맞고 있는데, 우리는 탈원전 그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이 문제가 그냥 세상 저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올해 봄에 대구입니다. 한국 게이츠 폐업 선언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미국계 자본 회사고, 저 회사가 폐업을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저 회사는 매년 안정적인 경영 흑자를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도 20억인가 30억인가의 경영 흑자를 봤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사진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폐업 결정을 한 거예요. 그냥 폐업됐어요. 폐업해버렸어요. 자본이 전혀 주식 분산이 안 되어 있던 회사다가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끝이에요. 그냥 데모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역의 정치권들이 나와서 뭐 활동한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회사는 폐업을 했고, 일부 노동자들이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자동차 부품 회사가 더 이상 미래에 이 부분을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던 건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군산의 한국 GM이 문 닫는 것, 닫던 과정도
저는 별로 차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친환경 차로 넘어가면서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빠른 속도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대한민국의 제조업 일자리 중에 정확하게 10분의 1이 자동차 관련 산업입니다. 그럼 저 부분이 변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미 우리 현실로 우리 바로 옆에 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 답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심각한 상황을 제발 좀 인지를 하고,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생산업자,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자로 활동을 해야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과거에 우리가 자본 형성이 안 되어 있을 때, 기업들의 시드머니가 없을 때 전 국민이 국민주를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어쩌면 국민주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 우리가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물을 생산해서 기업 활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도는 공급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도 공급해 주는 거죠. 기업이 전기를 생산해서 기업 활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이런 엄청나게 공부하시고 이 부분에 정말 열성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어쩌면 테슬라를 만들어낸 캘리포니아라는 도시의 역할을 광주가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캘리포니아라는 도시가 없었으면, 그 도시의 정책이 없었으면, 오바마 행정부가 없었으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오지 못했겠죠. 테슬라 지금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죠. 작년에 3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 토요타가 1년에 1000만 대가 넘는 차를 생산합니다. 폭스바겐도 1년에 10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우리 현대 기아차 합치면 700만 대가 넘죠. 그런데 지금 토요타의 시가총액이 약 250조 정도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 올 봄까지만 해도 토요타의 시가총액이 세계 1위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600조입니다. 600조. 32만 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가 1000만 대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배가 넘는다는 사실.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서 400조 정도 되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합니까? 삼성전자 3, 4분기 영업순이익이 8조, 9조?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도 서프라이즈 냈다고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테슬라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납니까? 장부상은 나죠. 왜? 탄소 배출 안 하는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걸 합쳐서 흑자가 나지만 실제로는 적자의 회사죠.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고 분기별 순이익이 8조, 9조 그러는 회사가 400조인데 비해서, 이 의미를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의미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그래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우리 제조업 연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그럼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를 일단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생산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생산을 늘리는데 기업에게 맡겨놓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민 개개인이 이제는 도시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 기업들은 제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시민들의, 도시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상 에너지 믹스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믹스가 안 되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 에너지 믹스를 이뤄내서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은 수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전기는 매우 뛰어난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저장이 안 된다는 단점과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이 저장과 이동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찾은 해법은 수소였던 거죠.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남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에너지 믹스를 이루어내겠다는 생각을 유럽은 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유럽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접근하지 않은 이유는 ESS도 똑같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에 쓰는 배터리도 모자라는 판에 ESS에 어떻게 그 배터리를 조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수소로 가는 것을 택한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ESS 쪽에 중점이 좀 더 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수소와 ESS 이 두 가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해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유럽의 이거는 유럽의 덴마크의 바이오 플랜트 공장입니다. 덴마크 가서 찍은 거고요. 저기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저 안에 분뇨차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셔터를 내리고 분뇨차가 하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건물은 다 음압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 때 음압병원 얘기 들어봤죠? 음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셔터를 내리고 나면 냄새가 전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공장 내부에 저 불화하는 데에 가면 냄새가 나지만 마당에선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음압이 걸려 있어서. 덴마크의 현재 그 위의 표는 총 에너지 분포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32.8%,
지금 현재 덴마크에 32.8%인데 저 32.8%의 구성을 보면 태양광 6%, 풍력 20%, 바이오매스가 55%입니다. 지금 현재 덴마크입니다.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태양광과 풍력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의 표를 보면 덴마크의 바이오매스가 55%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덴마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매스를 보셔야 합니다. 바이오매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이오매스가 바로 에너지 믹스의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바이오매스는 기저전력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는 자연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해가 뜨지 않으면 태양광이 안 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이 안 되지만 바이오매스는 해가 뜨든 바람이 안 불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저 바이오매스의 원료는 나무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랜트의 원료는 축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활하면 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가축은 밤낮으로 분뇨를 생산하고 이것이 원료고 산에 있는 나무가 원료이긴 이 바이오매스와 바이오 플랜트는 자연 의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이게 기저전력의 효과를 가집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에너지 믹스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논의와 정부 계획 어디를 봐도 이 바이오매스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돼야 시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덴마크 자료입니다. 전체 전력의 70%가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에 의한 발전이 14%입니다. 바이오 부분이 저렇게 커져갑니다. 밑에 녹색이 바이오입니다. 덴마크 바이오 플랜트 공장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저기가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마당에 가봐도 냄새가 안 납니다. 덴마크는 바이오매스 가지고 유럽의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은 거의 다 바이오매스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 어렵게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재생에너지 생산해가지고 다 각자 집에 난방에 쓰겠습니까? 그렇게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를, 태양광과 풍력 가지고? 그렇게 생산한 태양광과 풍력 가지고 어렵게 생산한 전기들은 기업 활동하는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난방은 그러면서 석유 수입해서 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오매스에 관한, 바이오 플랜트에 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기는 축분 가지고 하는 바이오 플랜트인데요. 덴마크가 인구가 550만 원입니까? 그리고 면적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550만인 덴마크에 저 바이오 플랜트가 32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550만인데 32개 있으면 우리 광주광역시에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곳곳에 저 바이오 플랜트가 있습니다. 저 바이오 플랜트 하나가 담당하는 영역은 어느 정도냐면 반지름 25km 정도를 돌리고 반경을 돌리면 됩니다. 바이오 플랜트 하나가 그 정도를 담당합니다. 이게 거리가 25km가 넘어서면 안 되는 이유는 이동이 길어지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축분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유기질 산업 폐기물이 다 들어갑니다. 저렇게 셔터 내리고 들어가서 불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플랜트 하나에 있는 전력 생산하는 터빈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생산한 것을 옛날처럼 그럼 이제 전기 생산하고 나머지 찌꺼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것을 저렇게 뿌리느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못 뿌립니다. 저렇게. 저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비료 만들고요. 저렇게 논에 직접 갈면서 땅 속에 주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개 껍질입니다. 웬만한 거 다 써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쪽 지역의 바이오 플랜트가 쓰는 원료와 저쪽 지역에서 바이오 플랜트가 쓰는 원료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반경 20여 킬로미터 내에서 공급되는 유기물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 공장들을 안정화시켜냅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저렇게 톱밥 같은 것들을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덴마크의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덴마크는 옛날에는 저 바이오 플랜트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위주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탈황 장치를 해가지고 바이오가스를 하는데 그게 경제성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그 나라 전체의 전력의 구성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우리는 전기가 필요하다면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기 보면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 고급 가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이 덴마크는 많이 늘어나요. 우리는요, 폐기물법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아까 조개 껍질을 원료로 쓰지 않는다고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폐기물법에 걸려가지고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어민들의 민원들 중에 큰 게 뭐였냐면 굴을 채취하고 나면 굴 껍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폐기물법에 걸려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자원에 대해서 우리 시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까 덴마크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제가 덴마크 자료를 쭉 보다가 눈에 꼽혔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고품질 축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품질 축분. 이게 우리 시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축분은 폐기물이죠. 폐기물에 고품질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근데 덴마크의 자료에 고품질 축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품질 축분은 순도가 높은 축분을 의미하는 거죠. 왜? 순도가 높아야 그래야 가스 생산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려고 하면 축분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인 거죠, 자원.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폐기물에 대한 시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축산을 하니까 제가 유럽에 그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축시설이나 육가공 시설들을 쭉 둘러보면서 대한민국의 축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재 도축 시설들입니다. 도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이 낮은 수준인 거예요. 예를 하나 딱 들게요. 피 있지 않습니까? 혈액. 가축의 피. 우리 사람의 피 굉장히 귀한 거죠. 사람의 피. 가축의 피도 똑같은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물을 도축을 하면 엄청난 양의 피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피의 10분의 9는 폐기물로 버립니다. 10% 정도를 선지로 쓰고 나머지 90%는 폐기물로 버리는데, 피라는 건 당연히 농도가 짙으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피는 이게 바이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건 엄청난 부가가치, 이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는 쉽게. 유럽에는 저 피가 굉장히 비싸요. 우리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각을 바꿔서 폐기물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자원화해내는 시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기업은 이걸 압니다. SK가 얼마 전에 1조가 넘는 돈을 주고 폐기물 업체를 인수했죠. 지금 우리 현재 상태는 다 법으로 묶어놓고 산업 폐기물로 해놓고 그걸 매립하거나 소각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묶어놓는데, 이 현재 허가받은 폐기물 업체들이 거의 다 다국적 외국 자본들에게 먹혔죠. 돈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거 관심 갖고 국회에 나서서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 다 저렇게 높습니다. 자, 여러 나라들 오스트리아 분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 한번 보십시오. 오스트리아 지도에 바이오 에너지 열 생산 시설의 분포입니다. 저렇게 조밀하게 바이오 시설이 국토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저거를 안 하는 거죠. 저거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해서 2,000개가 넘는 바이오매스 플랜트가 지금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운영되고 있고, 저걸로 난방하고, 자, 이게 서유럽의 목재칩, 바이오매스에 원료는 목재칩, 우드칩, 집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목재칩을 사용한 설비들의 분포도
우리나라 완주입니다. 완주에. 보일러 크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합니다. 저거 독일 건가 그래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 가동된 지 한 10년 됐다 그러는데요. 우드칩 보일러. 저게 이제 우드칩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일자리 발생 개수가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그게 느껴져요? 신재생 에너지의 일자리 발생 개수가 높다는 게 피부에 와닿 느껴지냐고. 두 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왜 안 느껴지느냐? 태양광과 풍력은 제조와 설비 단계에서 일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설비가 끝나면 관리 일자리는 없어요. 태양광을 설치해놨다고 해서 우리 동네 태양광을 크게 설치해놨다고 해서 일자리 생깁니까? 안 생겨요. 설치가 끝나면 일자리는 더 이상 안 생기는 겁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제조와 설비 단계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바이오매스와 바이오플랜트는 제조와 설비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 발생을 직접 느끼려고 하면 바이오매스와 바이오플랜트를 해야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이오매스와 바이오플랜트는 태양광과 풍력과 다른 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은 자연에 의존되지 않기 때문에 기저전력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다르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제조와 설비 단계에서 일자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시설을 하게 되면 저걸 늘 운영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저 우드칩을 생산해주는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저 시설이 막 들어간다. 그럼 완주군에 우드칩 공급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을마다 저 우드칩을 만들어서 불을 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센터에서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일자리가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정용 목재 보일러를 공급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쓰다가 안 써요. 왜? 힘드니까. 목재를 계속 생산한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맨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나무 목재 넣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좋다고 해보는데 한 몇 년 해보면 힘들고 안 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매스 산업은 개인에게 맡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맡아서 해야 되고, 그 지역 단위로 맡아서 돌아가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속성이 확보되는 거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요, 저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저 스키로다를 가지고 저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로 저렇게 밀어 넣어서 컨베이어 벨트 타고 보일러로 이렇게 우드칩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갔더니 저 운영하시는 분이 이거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왜? 나무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스키로다로 한 삽을 떠가지고 보일러에 넣으면 하루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하겠냐고. 다음에 만들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삽만 떠서 넣으면 된다고. 그만큼 나무 소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드칩 보일러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연료율이 93%래요. 엄청난 거죠. 유럽이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 93% 효율의 보일러를 만들 수 있는 저것이 기술이고 또 신산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재가 나오는데요. 재. 저거 그냥 우리가 보는 쓰레기통 크기의 재통이에요. 저게 일주일이 가도 안 찬다는 거예요. 연료율이 높으면 재가 안 나오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아주, 그런데 그 완주 것은 난방만 하지 전기 생산을 안 합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전기 생산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전기 생산은 없애고 난방만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난방을 해야죠. 난방이 아니라 참 전기 생산해야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회에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새로 만들고 이제는 지역 단위의 난방뿐만 아니라 전기 생산까지를 함께하는 그 시범 사업이 원래 완주하고 횡성하고가 선정됐을 거예요. 내년도 또 이렇게 신청 받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도 이 수준으로 가야, 그래야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가야.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가지고 다 바이오 플랜트 만들고,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제조하지 않으면 이 나라 견딜 수 없는 나라다. 분명한 사실인 거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생산하고 도시가 생산하겠다 해서 우리 도시의 기업들 활동하고 있는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함께 하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과 풍력만 보면 안 된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다. 바이오매스, 바이오 플랜트,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씩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그것으로 에너지 믹스의 기반을 만들어 줘야, 독일도 1000개가 넘는 바이오매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게 돼야 실제로 에너지 전환해서 지방이, 농촌이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게 돼야 일자리의 증가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빼놓고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